행동경제학 케인스와 접속하다. 조지 에컬로프와 로버트 실러저 야성적 충동입니다. 조지 에컬로프.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불완전 경쟁, 외부 효과, 공공재 등을 꼽아왔다. 1960년대 말 조지 에컬로프라는 젊은 경제학자가 정보비 대칭성 인포메이션 에이시머트리로도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문을 작성했지만 너무 사소하다는 이유로 학술지에 실리지 못했다. 한 편집자는 당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제학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핀잔을 줬다. 그는 어느 정도 해안이 있었던 셈이다. 에컬로프의 논문이 발표된 이후로 한동안 정보비 대칭성에 관한 논문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고 현재 대부분 경제학 교과서에는 빠지지 않고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에컬로프는 정보경제학이라는 분야를 탄생시킨 공로로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다. 야성적 충동.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과 그것을 올바르게 관리하여 번영을 누리는 법을 알려면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즉 야성적 충동을 유발하는 사고 경향을 주목해야 한다. 행동의 기저에 깔린 심리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중요한 경제 현상들을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과 비즈니스 저술가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종종 경제 현상을 왜곡하고 인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현실이다. 그들은 개인적 감정과 생각, 열정의 다양성은 경제 현상에서 전반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며 경제 현상은 불가해한 기술적 요인이나 변덕스런 정부의 행동에 따라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실 경제 현상의 기원은 사람들의 익숙하고 일상적인 생각 속에 있다. 우리는 2003년 봄에 이 책을 쓰는 일에 착수했다. 그 사이 세계 경제는 야성적 충동의 개념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먼저 상승기가 이어지다가 약 1년 전부터 하강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롤러코스터의 탑승자가 아닌 현실 경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경기가 하강한 후에야 격렬한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사람들의 무지로 방만해진 놀이공원의 관리자들은 롤러코스터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야 하는지 한도를 정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하강의 속도나 폭을 줄일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도대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 왜 사람들은 실제로 은행이 파산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집이 압류되기 전까지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일까? 그의 답은 간단하다. 대중과 정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세상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경제 이론을 맹신했다. 그러한 이론에 따르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고 위험한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이론에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인식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맹점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 이론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야성적 충동의 영향을 간과했으며 사람들이 자기가 롤러코스터를 탔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다는 점을 무시했다. 우리는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 전통적인 경제학은 자유시장의 혜택을 강조한다. 이 믿음은 미국과 영국 같은 자본주의의 보루뿐 아니라 중국, 인도, 러시아처럼 사회주의적 전통이 깊은 나라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전통적인 경제학에 따르면 자유로운 시장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완벽하며 안정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거의 없다. 오히려 대규모 경기 침체를 초래하는 유일한 위험 요인이라면 그것은 정부의 개입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기원은 애덤 스미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제가 근본적으로 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은 완벽한 자유시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답은 사람들이 자유시장에서 경제적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한다면 상호 간에 도움이 되는 상품 생산과 교환의 모든 기회를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서로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 기회를 빠짐없이 활용하면 저절로 완전 고용이 달성된다. 다시 말해 합리적인 요구를 통해 생산에 기여하는 가치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당연히 일자리를 갖게 된다. 그 노동자가 아직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면 그와 사용자 상호 간에 도움이 되는 거래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그 노동자가 요구하는 임금을 지불하고도 추가 생산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 물론 일부 실업자는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잠시 일자리를 찾는 중이거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보다 높은 비합리적인 임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발적인 실업에 해당된다. 경제의 안정성에 대한 이 이론은 한편으로 상당한 타당성을 지닌다.
가령 이 이론은 왜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심각한 경기 침체기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시기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지 설명해준다. 다시 말해서 이 이론을 통해 대공황의 절정기인 1933년에 미국의 실업률이 25%에 이른 이유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왜 나머지 75%의 노동인구는 일자리를 찾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그들은 애덤 스미스가 지적한 상호 간의 이익이 되는 생산과 거래에 참여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얻었다. 만약 우리가 한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엿들은 어떤 학생의 말에 따른다면 이 이론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학생은 단어 시험에서 70%나 답을 맞췄는데도 C를 받았다고 불평했다. 게다가 이 이론은 200년 동안 현실적인 타당성이 가장 낮았을 때도 여전히 매우 높은 적중률을 보였다. 현재 상승 중이긴 하지만 6.7%에 머문 미국의 실업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시기에 이 이론은 상당히 정확하게 상황을 예측했다. 하지만 대공황 시기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 1933년에 왜 취업률이 75%나 되었는지 질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머지 25%의 노동인구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유를 묻는다. 우리가 보기에 거시경제학은 완전 고용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완전 고용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모델에 맹점이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경제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설명이 기본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정한 근거와 함께 자본주의의 경제적 우위를 내세우는 그의 주장도 근본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경제에 너무나 많은 다양성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경제가 왜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정부 개입이 거의 혹은 전혀 필요 없다는 애덤 스미스의 간단 명료한 메시지는 그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했다. 왜 야성적 충동인가? 애덤 스미스의 추론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고려했다. 그러나 비경제적 동기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비합리성 및 오류의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 그는 야성적 충동을 간과했다. 반면 케인스는 완전 고용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시도했으며 야성적 충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가의 계산에서 야성적 충동이 차지하는 근본적 역할을 지적하면서 지금부터 10년 후에 철도, 구리광산, 섬유공장, 특허약품, 대서양 횡단 여객선, 런던의 건물로부터 얻을 수익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 케인스의 주장에 따르면 바로 야성적 충동에 따라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결정은 행동에 대한 즉흥적인 욕구의 결과다. 합리성을 강조하는 경제이론처럼 모든 경제적 결정이 정량적 편익에 정량적 확률을 곱하여 가중평균을 구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야성적 충동 에너멀 스피럿은 스피리투스 아니말리스라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야성적이라는 단어는 마음의 혹은 생기에서 나온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근본적인 정신적 에너지나 생명의 힘을 가리킨다. 그러나 현대 경제학에서 야성적 충동은 다소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경제학적 개념에서 야성적 충동은 경제에 내포된 불안정하고 일관성이 없는 요소를 말하며 사람들이 모성이나 불확실성과 맺는 독특한 관계를 가리킨다. 우리는 때로 야성적 충동에 억눌려 주저하지만 때로는 야성적 충동에 힘입어 두려움과 우유부단함을 극복하기도 한다. 가족이 때때로 단합하거나 다루듯이 또 때때로 행복하거나 불행하듯이 때때로 잘 되거나 못 되듯이 경제도 때때로 좋은 시기 혹은 나쁜 시기를 겪는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 구조가 변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 수준도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기꺼이 어떤 일에 노력을 기울이거나 스스로 희생하려는 의지는 결코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 표준 경제학의 논리에서 보면 현재의 금융 및 주택 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가 대부분 사고, 경향의 변화에 기인한다는 생각은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시피 현재의 위기는 사고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준다. 현재의 위기는 분명 자신감과 유혹, 질투와 분노, 그리고 착각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의 속성에 대한 이해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무형의 요인들 때문에 사람들은 거금을 들여 집을 사고 금융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집을 살 돈을 빌려주었다.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는 14,000포인트를 넘어섰다가 약 1년 후에 7,50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고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 24개월 동안 2.5%포인트 상승했음에도 아직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베어 스턴스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구제 덕분에 겨우 목숨을 부지했고, 곧이어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했으며 전 세계 은행의 대다수가 재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 책을 쓰는 지금도 일부 은행들은 구제를 받은 후에도 비틀거리며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야성적 충동을 수용한 거시경제학과 배제한 거시경제학. 물론 경제의 변동성을 설명하는 수많은 거시경제학 이론들이 존재한다. 사실 그것이 거시경제학 교과서가 존재하는 이유다. 두 가지 사례만 살펴보자. 2차 세계대전 후 경제학자들은 한 가지 유형의 야성적 충동을 통해 불완전 고용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을 싫어하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임금 변동이 느린 이유에 대한 약간 더 정교한 설명으로 바뀌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고용률의 변동은 임금과 물가가 동시에 정해지지 않는 데 따른 수요 변동에서 기인한다. 이 개념은 거시경제학에서 중첩임금계약 스태거드 컨트랙츠로 불린다. 거기에 이 책과 표준경제학 교과서의 철학적 차이점이 존재한다. 거시경제학 교과서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언제나 순수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계약을 맺고 거래한다는 애덤 스미스의 단순한 추론에서 파생된 많은 이론들로 가득 차 있다. 이 책은 경제를 설명하는 다른 시각에서 파생된 것이다. 교과서 경제학은 순수한 경제적 동기와 합리성으로부터 최대한 이탈하지 않으려 한다. 물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리도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러한 전통에 따라서 글을 썼다.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은 이해하기 쉽다. 스미스의 사고체계에 기반을 둔 설명은 이미 잘 알려진 이론 틀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전달된다. 그러나 그러한 설명들이 경제의 작동 원리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이러한 전통과 결별하려 한다. 우리가 보기에 경제학 이론은 애덤 스미스의 이론 체계와 최대한 편차를 줄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하고 관찰되는 편차를 설명하는 데서 나와야 한다. 야성적 충동은 지금까지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서 뚜렷하게 작용해왔기 때문에 경제의 작동 원리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반드시 이 야성적 충동을 분석해야 한다. 그것이 이 책의 목표다. 우리는 야성적 충동을 분석함으로써 경제의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야성적 충동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다. 그리고 이 책을 집필한 시기이기도 했던 2008년 겨울의 상황에 비추어 오늘날의 경제가 어떻게 지금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의 진정한 작동 원리와 야성적 충동의 역할. 일부에서는 자신감, 공정성, 부패와 악의 화폐착각, 이야기라는 야성적 충동의 5가지 측면이 어떻게 경제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우리의 이론을 전개하기 위한 초석은 자신감이며 이 자신감과 경제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그 다음에는 임금 결정과 가격 결정이 대개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을 살펴보고 부패와 악의에 대한 유혹과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화폐 착각은 우리의 이론이 기반을 두고 있는 또 다른 초석이다. 대중은 물가의 상승과 하락에 혼란을 느끼며 그 효과를 합리적으로 따지지 않는다. 일부의 마지막에서는 우리의 존재와 행동에 대한 현실 감각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모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적 혹은 국제적 이야기가 된다. 2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8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5가지 야성적 충동이 경제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하나, 왜 경제는 불황에 빠지는가? 둘, 왜 중앙은행이 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가? 셋, 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넷, 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장기적으로 반비례하는가? 다섯, 왜 미래를 위한 저축을 비계획적으로 운용하는가? 여섯, 왜 금융시장과 기업 투자는 변동성이 심한가? 일곱, 왜 부동산 시장은 주기적인 부침을 겪는가? 여덟, 왜 소수계의 빈곤은 계속 대물림되는가? 야성적 충동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쉬운 해답을 제공한다. 반면 경제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인다면,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경제적 동기만을 합리적으로 추구한다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전혀 구할 수 없다. 경제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법한 이 8가지 질문은 모두 커다란 중요성을 지닌다. 우리의 야성적 충동 이론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운 해답을 제공하여 경제의 작동 방식을 밝힐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고 경제의 진정한 작동 방식을 밝힘으로써 기존의 경제 이론이 이루지 못한 성과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것은 미국과 세계 경제가 현재의 위기에 직면한 이유를 완벽하고도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하는 일이다. 또한 그 이론은 현재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실천 방안이라는 보다 흥미로운 주제를 제시할 것이다. 이상으로 조지 에컬로프와 로버트 실러의 야성적 충동의 설명의 글이었습니다. 3. 야성적 충동 애너멀 스피리츠. 두 번째, 자신감 그리고 상승 효과. 최근 에컬로프는 몇 년 전 저녁 모임에서 먼 친척과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다. 부동산 열풍이 불던 당시 가족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노르웨이에서 온 그 친척은 $100만 넘는 돈을 주고 트로네임의 집을 한 채 샀다고 이야기했다. 에컬로프는 그 정도면 뉴욕, 도쿄, 런던, 샌프란시스코, 베를린 혹은 오슬로의 집값에 비해 그리 비싸지 않지만 노르웨이 북부 해안에 자리 잡은 외곽 도시인 트로네임의 집값으로는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그 집은 저택도 아니었다. 에컬로프는 스칸디나비아 지방의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듣기만 했다. 나중에 에컬로프는 이 책의 공저자 실러에게 그 친척의 이야기를 더 깊이 생각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면서 집값이 그토록 높다는 이야기를 사소한 일로 치부한 것은 실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즉, 에컬로프는 그 친척의 이야기를 시장에 대한 보다 폭넓은 시각과 적극적인 사고로 풀어야 할 부조화의 문제로 받아들였어야 했다. 이 먼 친척의 사소해 보이는 이야기는 경기 순환을 특징 짓는 과열과 급냉, 그리고 현재 전 세계를 덮친 자신감과 신용의 위기에 잠재된 사고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좀 더 살펴볼 가치가 있다. 자신감. 언론과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발생할 때 자신감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는 1902년에 주식시장이 붕괴했을 때 JP 모건이 은행가들을 모아서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서 의도했던 것이기도 하다. 그는 1907년에도 같은 전략을 썼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도 대공황을 비슷한 관점에서 분석했다. 루스벨트는 1933년의 첫 취임 연설에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떼의 습격에 시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미국이 공화국이 된 이후부터 경기 하강은 언제나 자신감을 잃은 결과로서 선언되었다. 경제학자들은 자신감이라는 말의 의미를 특별하게 해석한다. 대부분의 현상들은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평형으로 특징 지어진다. 가령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휩쓸고 난 후 거주자들이 다시 집을 짓고 싶어 하지 않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뉴올리언스에 집을 짓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이웃도 상점도 없는 곳에서 살고 싶겠는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정착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동참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감이 있어 발생하는 좋은 평형과 자신감이 없어 발생하는 나쁜 평형이 존재한다. 뉴올리언스의 경우 자신감은 다른 사람들의 정착 여부에 대한 예측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자신감이 있는 예측은 밝은 미래를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예측은 어두운 미래를 그린다. 그러나 자신감의 사전적 의미는 단순한 예측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사전에 따르면 자신감은 신뢰나 믿음을 가리키기도 한다. 자신감 칸퍼던스의 어원은 나는 신뢰한다를 뜻하는 라틴어 피도에서 유래한다. 현재 우리가 겪는 자신감 위기는 신용 위기라고도 불린다. 그런데 신용 크레도스의 어원 역시 나는 믿는다를 뜻하는 라틴어 크레도에서 온 것이다. 이처럼 단어의 의미를 감안하면 두 가지 평형 혹은 밝은 예측 대 어두운 예측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제학자들의 시각은 무언가 결여된 것처럼 보인다. 경제학자들은 자신감에서 믿음이나 기대를 뜻하는 부분적인 의미만 취한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자신감은 합리적인 것이다. 사람들은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 물론 사람들은 종종 이런 방식으로 자신 있게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자신감에는 더 많은 의미가 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합리성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확실한 정보를 버리거나 무시한다. 심지어 주어진 정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지 않거나 정보를 합리적으로 해석했다고 해도 거기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믿음에 따라 행동하곤 한다. 이것이 자신감의 의미라면 시기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이 자신감이 경기 순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이유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은 경기가 좋을 때 강한 믿음을 갖는다. 그래서 주저없이 결정을 내린다. 그들은 직관적으로 성공을 예감하고 위구심을 잠시 접어둔다. 그에 따라 자산 가격은 높게 형성되고 상승세를 보이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음을 유지하는 한 투자의 충동적인 성격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자신감이 사라지면 분위기가 역전된다. 사람들이 자신 있게 내렸던 결정의 무방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자신감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접근법을 넘어서는 행동이다. 이러한 개념만으로도 왜 자신감이 거시경제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감이 높을 때 자산을 사고 자신감이 낮을 때 자산을 판다. 경제사는 이처럼 자신감이 팽창하고 위축되는 주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 예로 장거리 여행을 하다 누구나 한 번쯤 건너본 적이 있는 오래전 누군가가 부자가 될 꿈에 부풀어 건설했지만 결국은 버려지고만 철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신중한 국민성으로 알려진 네덜란드에서 17세기에 튤립 투기가 벌어졌다는 이야기나 현대물리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이 18세기에 남의 회사 투기에서 큰 돈을 잃었다는 이야기 등도 경제사의 이러한 주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맨 처음 이야기했던 트론헤임의 집값 이야기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에커로프는 먼 친척이 엉뚱한 곳에 100만 달러나 들여 집을 샀다는 사실을 흘려들었다. 에커로프는 그 사실을 듣고 단지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뿐 아니라 그것이 전 세계적인 부동산 거품의 일부였다는 것을 간파했어야 했다. 그 역시 당시의 분위기에 취해 있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야성적 충동에 대한 케인스의 지적을 상기시킨다. 즉, 사람들은 큰 돈을 투자하는 결정을 내릴 때 자신감에 의존한다. 그러나 표준 경제 이론은 다르다. 표준 경제 이론은 합리적인 결정의 정식 절차를 제시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가능한 모든 선택사항의 결과와 가치, 확률을 따진 다음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가? 과연 사람들이 모든 확률과 결과를 분석하는가? 사업상의 결정뿐 아니라 자산 구매 여부에 대한 개인적인 결정 대부분은 자신감에 훨씬 더 영향을 받지 않는가? 차라리 부침개를 뒤집을 시기를 가늠하거나 골프공을 칠 방향과 힘을 정할 때 따르는 의사결정 절차와 비슷하지 않은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비롯해 우리의 의사결정들은 단지 예감이 좋아서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의 CEO이자 세계적인 경영자로 꼽히는 잭 웰치는 육감에 따라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다고 한다.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룰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거시경제 차원에서 자신감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 자신감은 때로는 정당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하다. 자신감은 합리적인 예측의 기준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의사결정의 가장 첫머리에 오는 중요한 야성적 충동에 해당한다. 신뢰 승수 컨퍼던스 멀터플라이어. 케인스주의 경제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승수라는 개념이다. 승수란 어떤 수에 곱하는 수를 일컫는 말로, 케인스는 원래 리처드 칸이 일종의 피드백 체계로 제안한 이 개념을 받아들여 경제이론의 핵심으로 삼았다. 케인스의 일반 이론이 출간된 지 1년이 채 못 되어 존 R. 힉스는 승수와 금리 사이의 상호관계에 중점을 두어 케인스의 이론에 대한 정량적 해석을 내놓았다. 힉스의 해석은 곧 케인스의 원본을 뛰어넘어 케인스주의 이론에서 권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케인스의 글은 반복적이고 종잡을 수 없으며 산만하고 불가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적이고 흥미로웠다. 반면 힉스의 글은 반듯하고 효율적이며 논리적으로 완전했다. 그런 면에서 힉스의 글이 더 나았다. 그는 종종 케인스의 천재성을 단순히 해석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바람에 케인스만큼 유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사상사의 측면에서 케인스주의 혁명은 동시에 힉스주의 혁명이기도 했다. 다만 케인스에 대한 힉스의 해석은 너무 협소하다. 우리는 힉스가 집중했던 단순 승수가 아닌 신뢰 승수라는 연관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수백만 명의 대학생들이 배운 케인스의 승수는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정부 지출을 늘리는 모든 부양책은 사람들의 손에 돈을 쥐어주고 소비하게 만든다. 이때 최초의 정부 부양책은 승수 효과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된다. 정부가 쓴 모든 돈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소득이 되며 국민들은 그 일부를 소비하게 된다. 그러한 소비의 비중을 한계 소비 성향 MPC 마저널 프로펜시티 투 컨숨이라고 한다. 정부가 늘린 최초의 소비는 국민들이 소비를 늘리는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진다. 이렇게 늘어난 소비는 다른 사람들의 소득이 되어 같은 한계 소비 성향에 따른 돈을 쓰게 만든다.
그 돈을 벌어들인 다른 사람들은 다시 한계 소비 성향을 제곱한 비율에 따른 돈을 쓰게 된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가 된다. 최초의 정부 지출에서 파생된 소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계속 여러 단계를 거쳐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최초에 쓴 1달러의 총체적인 효과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1달러 더하기 1달러 곱하기 MPC 더하기 1달러 곱하기 MPC 제곱 더하기 1달러 곱하기 MPC 3승 더하기 등등이 된다. 이 모든 단계별 소비의 총액은 무한하지 않다. 총액을 구하는 공식은 1-MPC분의 1로서 그 수는 케인스 승수로 불린다. 이 총액은 정부가 최초에 쓴 자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만약 한계 소비 성향이 0.5라면 케인스 승수는 2가 되고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라면 케인스 승수는 5가 된다. 케인스가 1936년에 발표한 이 이론은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으며 힉스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이 이론은 대공황의 비밀을 풀어낸 것처럼 보였다. 대공황은 엄청난 사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없었다. 이때 승수 이론은 소비의 작은 하락이 엄청나게 확대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이 주식시장 붕괴 때문에 지나치게 겁을 먹고 상당한 폭으로 지출을 줄이면 정부가 경기진 정책을 쓴 것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사람들이 지출을 1달러 줄이면 단계별로 지출이 줄어들어서 초기 충격에 따른 것보다 훨씬 많이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그리고 여러 단계의 지출 감소가 기업의 적자 폭을 늘리면서 몇 년간 경기 침체가 이어진다. 이 이론은 즉시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1929년에서 1933년까지 대공황이 악화되면서 기업들에 발생한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케인스의 승수 이론은 정량화된 모델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계량 경제학자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얻었다. 케인스의 일반 이론과 힉스의 해석이 나올 무렵 처음 집계된 전국적 소비와 소득에 대한 권위 있는 통계는 그들의 분석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최초의 전국적 소비 자료는 1934년에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처음 발표되었다. 또 밀턴 길버트는 1940년대 초에 처음 만들어진 미국의 국가소득 및 생산 계정을 케인스와 힉스 이론의 틀에 맞추어 분석했다. 지금도 미국 정부는 다른 주요 국가의 정부들처럼 이 이론 틀에 따라 소득과 소비 자료를 집계한다. 수많은 경제학 서적들이 나왔지만 힉스의 이론에 따른 거시경제 모델처럼 전국적 자료가 집계되는 방식을 크게 바꿀 만큼 강력한 권위를 가진 이론은 없었다. 현재 존재하는 자료들이 하나의 이론을 염두에 두고 집계되었다는 점에서 경제 모델의 기반이 되는 이론의 영향력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자료라고 말할 수 있다. 집계된 자료군은 국가 경제에 대한 대규모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로 이어진다. 이러한 기법은 얀틴 베르헨이 1936년에 네덜란드 경제에 대한 계량 경제학적 모델에 이어 1938년에 미국 경제에 대한 48개의 방정식 모델을 개발하면서 시작되었다. 1950년에 로렌스 클라인은 미국 경제에 대한 다른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그 후 수십 년에 걸쳐 모든 주요국에 대한 계량 경제학적 모델을 연계하여 수천 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된 모델을 만드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은 야성적 충동과 최소한의 연관성밖에 갖지 못했으며 케인스도 이 모델들의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에서도 자신감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는 대개 승수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관습적인 변수와만 연관짓는다. 그러나 승수의 개념은 관습적이지 않으며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변수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승수에는 소비나 투자 혹은 정부 지출에 각각 1달러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수반되는 소득의 변화를 가리키는 소비 승수, 투자 승수, 정부 지출 승수뿐 아니라 신뢰 승수도 있다. 신뢰 승수는 정의와 측정 방식에 따라 자신감이 한 단위만큼 변할 때 수반되는 소득의 변화를 가리킨다. 또한 소비 승수처럼 다른 단계의 지출에 영향받는 신뢰 승수도 생각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피드백은 앞서 간단한 예를 든 단계별 소비 지출보다 훨씬 흥미롭다. 자신감의 변화는 소득의 변화와 그에 따른 다음 단계의 자신감의 변화를 일으키며 이러한 각 변화는 뒤이은 추가 단계의 소득과 자신감에 영향을 미친다. 오랫동안 자신감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다. 미시건 소비자 신뢰 지수가 가장 유명하지만 다른 지수들도 있다. 일부 통계학자들은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자신감이 국내 총생산 GDP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모델을 개발해왔다. 이렇게 측정된 자신감이 미래 지출의 단서를 제공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일부 국가에서 실시한 인과관계 실험에 따르면
현재 측정된 자신감은 미래의 GDP에 영향을 미친다. 이 결과는 신뢰 승수에 내재된 피드백 효과를 증명한다. 다른 통계학자들은 위험한 부채에 대한 금리와 덜 위험한 부채에 대한 금리 사이의 차이를 측정하고 그것을 신뢰지수로 삼아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의 가치는 제한적이다. 즉, 이러한 분석에서 유효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야성적 충동의 역할을 가정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럴까? 신뢰지수가 야성적 충동이 아닌 현재와 미래의 수익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만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지수가 미래의 지출과 소득을 예견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실 자신감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은 때에 따라 달라진다는 인식 때문에 그 영향을 측정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경기가 하강할 때 자신감의 변화와 소득의 변화 사이에 더 강력한 연관성이 발생하며 다른 때는 그 연관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올리비에 블렌차드는 그러한 전제로 1990년에서 1991년에 걸쳐 발생한 미국의 경기 침체,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따른 유가 상승이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때로 쿠웨이트 경기 침체라고도 불림을 분석했다. 그는 신뢰지수가 정확하게 당시의 현실을 말해준다고 생각하고 경기 침체 전에 미시건 소비자 신뢰지수에 상당히 크지만 예측할 수 없었던 충격이 발생한 것에 주목했다. 블렌차드는 쿠웨이트 침공에 따른 비관적 분위기가 그 원인일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자신감의 상실은 큰 폭의 소비 감소로 이어졌다. 자신감의 존재는 승수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다른 승수들 역시 자신감의 정도에 크게 의존한다. 2008년 11월 경제 현황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낮은 신뢰도는 신용시장을 경색시켰으며 대부자들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돈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신용을 얻기 힘든 상황에서는 상품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필요한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 결과 정부 지출의 증가나 감세와 같은 일반적인 재정 승수들은 훨씬 더 축소된다. 일반적인 경기 침체기에 필요한 첫 번째 목표는 경제를 완전 고용으로 되돌리기에 충분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다. 그러나 현재 낮은 신뢰도로 인해 심각한 신용 경색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양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신용 경색이 발생한 상황에서 완전 고용을 달성하려면 정부 지출을 아주 많이 증가시키거나 세금을 아주 많이 감면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거시 정책은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두 번째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그것은 신용 흐름 역시 완전 고용 상태의 정상적인 수준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다. 7장에서는 연준이 아주 어려운 시기에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발한 현명한 정책의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면 갑작스런 자신감의 하락으로 사라진 신용 흐름을 되살릴 수 있다. 지금까지 3. 야성적 충동의 두 번째 자신감, 그리고 상승 효과이었습니다.